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5천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하며 자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과 3년 안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5만 명 늘어나며 2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와 웹 작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거나 해외 광고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잡혔습니다.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돼 실형은 면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금호 고속 지분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현재 금호 고속을 정점으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금호 고속의 지분, 구체적으로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 4.8%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담보 지분이 해지되면 박 전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보유한 금호 고속 지분 42.7%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간 경영 정상화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매각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물론 모기업인 금호산업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역시 없다는 입장도 자구 계획에 담겼습니다. 네, 금호 아시아나가 사실상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금 지원 요청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자산 매각을 통해 지원 자금을 상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2달 연속 20만 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에 따라 고용률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류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6만 3천 명 증가에 이어 2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폭입니다. 정부의 월간 목표인 15만 명보다 10만 명 더 많은 셈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4만 6천 명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7만 2천 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비스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은 개선 기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률과 실업률도 개선됐는데, 특히 3월 고용률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60.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 일컫는 30대와 40대는 지난해보다 각각 8만 2천 명, 16만 8천 명이 줄었고, 제조업은 10만 8천 명이 감소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9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명 감소해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속칭 요즘 뜨는 고소득 사업자 중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신종 부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기 유튜버 A씨는 2017년에만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개인 유튜버의 경우엔 직접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소득세 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B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소속 직원에게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소득의 일부를 탈루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부동산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하고 가족 명의의 기획사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1인 기획사다 보니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파 운동선수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계약금과 연봉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10억 원을 추징당하고 과태료 4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와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일명 신종부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탈세 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 진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고소득 사업자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사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규모에 대해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추경 규모를 놓고 1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는데 일단 이보다는 훨씬 적은 7조 원 이내로 가닥이 났네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오전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재원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추경 규모가 7조 원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아무리 규모를 정해도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면 채울 수 없다며 재원 측면을 감안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추경을 편성할 근거가 있냐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홍 부총리는 뭐라고 답했나요? 네, 추경 편성 근거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여기에 최근 산불 등 재해와 관련한 예산 확보 등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산불과 관련해선 예방 인력 확충, 헬기 구매 비용 등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홍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 올해 정부 목표인 2.6에서 2.7%의 성장률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한 폭로전을 이어가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 이날 고발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확대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오는 2023년까지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목표는 현재 73세인 건강수명을 75세로 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MRI와 초음파, 간호간병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어린이와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보장도 확대되는데요.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본인 부담은 절반 이하로 낮추고 중증 소아 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난임치료 시술의 경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네,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재원 확보가 우려되는데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소요될 전체 예산이 4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보험료 인상률은 앞서 지난 2017년 발표한 대로 3.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추진해 그간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부담했던 계층에도 내년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또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노인 외래 정액제도의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에도 제동을 걸어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을 경우 보험 혜택을 덜 받도록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9개월 동안 3차례나 낮춘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예상한 2.6%를 유지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습니다. 석 달 전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준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은 세 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성장률은 작년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은 2.3%로 전망했고 브렉시트 논란에 휩싸인 영국의 전망치도 0.3%포인트 낮은 1.2%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둔화와 무역 갈등을 하향 조정 요인으로 꼽으며 경제 활동이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s changed is the trade tensions that were high, especially towards the end of 2018, the needed credit tightening in China, the tighter monetary policy again in 2018 by major central banks. 또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6%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2.8%로 전망됐는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경을 감안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사고 갔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본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속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각각 0.1%포인트씩 올라 6.3%와 1.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말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서울 삼성동의 대중빌딩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기둥과 벽에 균열과 누수 등 다수 결함이 발견됐고 기둥의 내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는 건축물 사용 금지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 해당 건물 소유자들은 아예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뜻을 강남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는 오늘 위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 전 은행장 등 10명을 다시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업과 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일 배움 카드를 평생 내일 배움 카드로 개편해 최대 3년까지였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1인당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업자와 재직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정부의 여유자금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여유자금인 순자금 운용은 49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나란히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순자금 운용 규모는 55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우리 금융그룹이 지난해보다 100명 더 늘린 1,10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별로는 우리은행 710명, 우리 FIS 171명, 그 외 계열사 182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뽑을 계획입니다. 최대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상반기 채용은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유령 주식 탐욕이 부른 대가. 지난해였죠.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이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워서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들의 1심 재판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기 전에 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던 구성훈 씨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법리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워낙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담담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 사상 초유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은 증권가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수님, 당시 사건은 지금도 생생해요. 예, 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네. 2008년 4월입니다. 당시에 전산실에서 삼성증권에 배당을 해줄 때 보통 이제 1,000원을 배당해 줘야 되는데 1,000주를 배당한 거예요. 당시 삼성증권 주식이 3만 원 정도였으니까 총 배당한 금액이 112조 원 정도고 삼성증권은 자본금이 4,500억이고 발행된 주식이 9천만 주입니다. 네. 당시에 배당한 주식 수는 30배가 넘는 28억 주를 배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성증권 내에서도 배당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내 방송을 했다 그래요. 직원들에게 주식이 금액을 배당해야 되는데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21명이 매도 주문을 했고 체결된 주식이 16명 주식이 낸 게 체결됐고 또 특히 3명은 한 사람당 200억에서 500억 정도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에서 오늘 판결이 있었지만 당시 직원들이 그 잘못된 것을 알고도 또 서로 카톡도 주고받았다 그래요. 이거 팔아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또 만약에 한 500억 정도 팔게 되면 그 변호사비 비용을 내고도 남으니까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오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해 4월이니까 꼭 1년 전입니다. 변호사님, 이 배당 오류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당시에 이제 많은 수의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장중 최고가 대비 11.7%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낮게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손해배상을 했는데요. 그 금액은 약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당시에 이 지금 주식을 팔았던 이번에 이제 또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한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당시 이제 금융권에 종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야말로 도덕성과 윤리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죠. 1,000원 낼 걸 이제 1,000주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시스템상의 오류고 그리고 직원의 실수였는데 그것을 틈타서 더군다나 삼성증권에 과장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아까 제목에 잘 나왔는데 유령 주식을 팔아가지고 결국 탐욕의 대가로서 이번에 결국 재판을 받아서 물론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회사에서도 뭐 쫓겨나고 등등의 많은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요. 또 다른 두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조금 낮게 처벌하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112조 원대 배당 사고였습니다. 교수님, 어느 증권가에서도 이 자사 직원들이 이렇게 가담한 적은 없었죠? 예, 이런 적이 사상 처음이었고요. 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증권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3조 원이니까 이제 이게 배당 금액 했던 금액이 총 그 유령 주식이 112조 원이니까 한 30배가 넘는 금액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게 주식의 문제는 그 3일 결제입니다. 내가 오늘 주식 주문을 내게 되면 오늘, 내일, 모레 돈이 나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삼성증권 직원들도 16명이 주문을 내서 체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혜택을 못 본 이유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네. 그 금전적인 혜택을 못 보았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그 원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원장이 정권 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데요. 정권회사에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면서 이게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3일 결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원장을 각 증권사가 보유하게 되면 이런 유령 주식이 발행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이런 도입이 되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면 원장 기술 때문에 이렇게 유령 주식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면 또 정권 예탁원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네. 유령 주식이 발행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상 처음으로 이런 정권 사고가 났고, 또 앞으로 우리 정권사나 금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그전에는 특히 정권사나 금융기관의 이제 직원들은 이렇게 배당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조심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네, 예. 그때 숫자를 정말 그 글자를 잘못 기입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어서 맞습니다. 예. 되게 굉장히 증권사 이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을 맞습니다. 낳기는 예. 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네.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에 가담했던 이 삼성증권 직원들 1심 선고가 생각보다는 약하게 나온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점을 듭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 사주 주식이거든요. 여기에 한 주당 1,000원이 배당돼야 되는데 한 주당 1,000주가 들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회사 측의 전산 시스템의 오류 그리고 직원의 실수 이것 때문에 유발됐다는 점을 하나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다 보니까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 합리성을 네. 잃었다. 이런 얘기를 재판부에서 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피해를 이제 복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3일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실제로 이제 돈을 가져간 건 없지만은 회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퇴출당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걸 고려해서 선처를 해준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 실형을 모두 면했는데 네. 교수님은 오늘 이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16명 중에서 이제 그 3명이 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네. 1년 5개월 받았고, 그 다음에 1년씩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800억이 체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800억이 금액이 체결되었고 주식수는 한 500만 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들이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이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주문을 자기들끼리 카카오톡이나 미리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뭐 변호사 비용을 내고도 남으니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입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했다는 게 정말 큰 잘못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직원들이 이 일시적으로 보여준 그 탐욕 때문에 삼성증권은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손해를 다시 회복하느라고 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맞습니다. 것 예.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대 유튜버 꼼짝마.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예인, 프로운동 선수, 병 의원,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이 주 타겟인데 이 억대 수입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 배경은 뭘까요? 꼼짝 말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신종 부자들이 있어요. 과거의 부자들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유튜버라든지 유튜버 계획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동물 병원장이라든지 하여튼 등등의 많은 어떤 신종 부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해도
소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아예 사업자 등록도 안 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광고 수입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쇼핑몰 운영하는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광고 수입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입니다. 이것도 아예 빼먹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세청에서 176명입니다. 물론 여기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겠다, 세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교수님, 뭐 예. 변호사님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신종 부자들, 예. 유튜버라든가 뭐 웹작가라든가 BJ라든가 그런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새로운 사업가들인데요. 네. 이제 이게 그 유튜브의 브로드캐스팅 재키라 그러는데 네. 방송 자키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수익이 수십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10만 명 이상의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이 한 1,200명이나 되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6%에서 42%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5억 이상 받으면 세금을 42% 내야 되죠. 저도 참 받고 싶은 저 내고 싶어요. 42%씩 내고 싶은데 좀 불가능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최고 75%,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에서는 90%까지 세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세율이 좀 올라서 지금 42%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BJ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방송을 제가 좀 올리고 있는데 그 구독자가 그러세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따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의 광고가 들어오는데 이게 또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방송 자기들이 이걸 좀 탈루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추정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탈루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신종 사업이 유튜브를 통해서 창출되고 있고 1인 차음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요즘 뭐 초등학생이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맞습니다. 뭐 예. 유튜버라고 하니까 예. 그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변호사님, 네. 이 탈세 수법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에 쉽게 놓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기 세무조사도 있고 특별 세무조사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세무 당국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파악을 해야만이 가능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 같은 거는 구글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까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광고 수입을 통해서 한 20억 정도의 소득을 거뒀거든요. 와.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억 원을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추징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이런 어떤 신종 사업 내지는 과세 사각지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무 조사라든지 내지는 세금 추징이라든지 내지는 과세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사각지대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이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성실하게 이 납세를 해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허탈감을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참 너무 놀랐고 수십억 원씩 수입을 올렸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애완견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요. 이 병원에 그 강아지 치료비가 25만 원이 나왔어요. 네.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씩,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강아지는 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그리고 강아지 값은 5만 원인데 치료비가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니까 이게 수의사에게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강아지 치료비가 비싸냐 이랬더니 네.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매달 내지만 예. 강아지는 건강보험이 없어서 한 번만에 목돈을 낼 수밖에 네.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궁금하더라고 진짜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30만 원씩 치료비를 받으면서 이거 세금은 제대로 신고하나 이랬더니 역시나 이번에 동물병원 수의사들도 포함이 되었고 들어갔죠. 다수. 유명 스타들 네.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종 사업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돈을 벌려면 유튜브도 해봐야 되고 또 이렇게 팔로우도 많이 해봐야지 또 구독을 해봐야지 또 아니까 또 네. 보통 우리 유튜브의 구독률이 88%라거든요. 카카오톡이 한 60%인데 유튜브를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또 늘어나고 있고 또 60대도 유튜브를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창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만 명 구독자가 1,200명에 늘는다고 하니까 이 방송 시청자분들 유튜브를 진짜 한번 연구하셔야 되겠다. 새로운 사업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세청이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공정한 소득세 추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카드사 나 뿔났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에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 카드사들이
생존권 사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약에 총파업을 단행하게 되면은 무려 16년 만입니다. 변호사님, 이 말 그대로 카드사들이 뿔난 것 같아요. 네, 제목 잘 뽑았네요, 아주. 네. 카드사 뿔날만 하죠. 지금 카드사 문제가 뭐냐면 어제 이제 카드 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종규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말이죠. 영세 사업자를 어떤 구제하는 방안으로서 카드 수수료를 내렸죠. 그렇게 하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좀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는 이제 하나도 안 들어주고 결국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맹탕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카드사 노조에서 이제 그럼 우리도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 파업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개사 그 카드 노조사에서 이제 그 검토를 하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교수님, 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가 생각보다 심각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 영세업자의 카드 할인 수수료 해준 금액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카드사 전체 순이익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되니까요. 그 한 30% 정도를 이제 감면해 주니까 카드사의 당초 계획은 대형 마트라든지 항공사라든지 대형 업종 중심으로 그 수수료를 좀 올려서 보전을 받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현대자동차도 당연히 카드를 오히려 해제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카드 수수료 올린 게 0.1% 겨우 올렸습니다. 그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고 카드사들은 한 8천억 정도를 손해보게 되었으니까 대형 마트라든지 좀 자동차 업계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해지한다고 강력하게 나오니까 0.1%나 0.2% 소액만 올리다 보니까 카드사들은 본인들이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 좀 도와달라. 그런 요구를 강력히 요구했고 금융위원장도 이번에 이제 금감위원장도 그러면 카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부가가치를 좀 축소해라. 뭐 할인이라든지 또 무이자 할부라든지 마케팅 비용 같은 게 좀 그들이 좀 도와달라. 지금 해외 카드사들의 주 수입은 연회비가 30%, 수수료가 30%,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 수입이 구조가 한 30%쯤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카드 수수료가 70%예요. 그 수수료 수입으로 계속 카드사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를 좀 정부가 한 8천억이나 절감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했는데 또 대책이 자기들이 원하던 수준이 아니니까 이렇게 맹탕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이 냉탕 대책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융위가 카드 업계의 이 경쟁력 제고안을 제시하면서 달래기에 나섰는데 썩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카드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진성 해소 방안을 내놔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카드사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그 하한제를 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레버리지 비율 완화, 그러니까 자기 자본대 그 자산 이 비율에 대해서 이 완화를 요구했고요. 지금 뭐 6% 정도 되는데 이걸 10%까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줬고요.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를 또 안 들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그 수수료만 갖고 먹고 살라고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하지 말고 수익 다원화, 비용 효율화 뭐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금방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해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법이라고 있거든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법이 통과가 되면 빅데이터, 이 신산업에 어떤 그 진출을 한다든지 중금리 대출이라고 있어요. 중금리 대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총 자산에서 나중에 이제 그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계산서에서 제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지금 어쨌든 노조를 설득하기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걱정인 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소비자입니다. 카드사가 그동안 많이 했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이제 무이자 할부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할부 뭐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할인 혜택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어요. 그동안 있었던 무이자 할부, 연회비 같은 것도 굉장히 더 오르거나 또 철저하게 받게 됐고 원래 초년 1년 첫 해에는 면제를 해줬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첫 해에 면제해준 연회비도 이제 면제해주지 말고 다 받아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게 되었고 카드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또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뭐
카드론을 더 활성화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자 했는데 또 금융 가계 부채가 또 증가하게 되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카드 업계가 요구하는 거와 또 금융감독원이 좀 절충하는 안이 필요한데요. 카드 업계도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들 생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잘 타협하고 잘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대중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세 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법리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워낙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제 상황, 특히 고용에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게 정부의 시각이자 입장입니다. 사실 고용 지표가 양적으로 특히 질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고용 위기다, 또 이를 넘어서 고용 참사다 이런 얘기가 등장한 지도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고용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는 걸까요? 현재 고용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향후 전망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이 고용 얘기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이 보도에서 많이 보는 게 민감하게 보는 게 수치, 지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고용 동향 눈에 띄는 부분이 많아요. 이 취업자가 25만 명 증가했다. 그리고 전달까지 하면은 2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선 거거든요. 결과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양적 성장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외화 내빈, 양적 성장, 질적 저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으로 양은 늘었습니다만은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나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좋은 일자리 구체적으로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10만 개나 줄었습니다. 네.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보수가 높은 직종이고요. 네. 반면에 비교적 이 보수라든지 또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 직종, 예를 들어서 보건, 복지, 농림업, 자영업 이런 부분이 대폭 늘었죠. 네. 또 하나 측면은 그 30, 40대 한창 일해야 되는 또 생산이 가장 높은 이러한 그 인구들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60대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서 우리 이번에 일자리 전체 25만 개 늘었는데 25만 개 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35만 개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빼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줄은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은 일자리 중에서 오히려 민간 일자리는 감소했다. 정부 재정 공공 재정으로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만 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내용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세부적인 얘기는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실업률이 또 그래도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양적 성장, 질적 저하 뭐 이런 면에서 통계 수치로는 0.2% 줄어들었죠. 네. 근데 통계 함정이 있습니다. 그 착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그 사람들 집단의 그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3월 달 통계에서는 그 잠재적 실업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실업률 통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20대 그 구직자 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 응시
자로 인해서 네. 이 비경제 활동 인구를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졌죠. 예. 실질적인 실업률, 그러니까 통계에서 나온 실업률 이외에 진짜 실질적인 실업률, 이건 잠재적 구직자들 포함해서 실질 실업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률을 우리가 전체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확장 실업률은 오히려 0.4% 늘었고 그렇군요. 특히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무려 25.1%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 집계 이후에 역대 최대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재난 수준이 아닌가. 지금 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네. 고려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비슷한 입장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고용 통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벌써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조금 이따 그런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일단 고용 여건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그 지표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취업자 증감이죠. 취업자가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가.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업률이죠. 네. 근데 이 세 가지 지표가 가장 대표적인 고용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다 네. 올해 3월 달에 개선된 건 맞죠. 그렇군요. 개선된 건 맞는데 네. 이 큰 범주 내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지표가 정말 개선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모든 고용 통계를 비교하는 대상 연도가 바로 전년 동월입니다. 네. 늘상 그 고용 통계는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하는데 네. 전년의 고용 통계가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2018년을 고용 참사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렇죠. 2018년은 어떤 월과 비교해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숫자도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 증감도 왜냐하면 2018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10만 명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연도와 비교하면 당연히 취업자 증가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저효과가 그렇죠. 기저효과를 있다. 무시할 네. 수 없는 거고요. 역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비교하는 것도 2018년 3월과 비교해서 개선됐다라고 하는 건데 개선된 건 맞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점에서는 개선되어 가는 모습인 걸 맞지만 우리가 비교의 잣대를 계속 2018년과 할 거라면 올해 내내 개선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비교 연도에 대한 판단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기껏 2월과 3월 통계를 가지고 고용이 회복됐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또 예단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 요점, 그러니까 2018년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 네. 그리고 2월과 3월 고용 통계만 가지고 고용이 벌써부터 회복됐다, 우리 네.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실 이제 이렇게 반짝 나아졌다고 해서 정말 청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제의 흐름 또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인구 구조 변화 등 뭐 다양한 요인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잠깐 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또 듣고 가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 지금 문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이 지난해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문 대통령이 목표하는 그런 목표 지점으로 지금 서서히 가고는 있습니까? 참 판단하기 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고용의 질적 향상, 또 고용 안정성 제고 이제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 여건이 사실 그러한 그 안정성이나 질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네. 예. 안정성보단 제 생각엔 오히려 고용의 유연성을 더 확대해서
고용의 양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 물론 장기적으로는 질도 좋고 안정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실업률도 높고 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참 어려움에 이렇게 처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은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이 고용이 보다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활성화. 것보다도 네. 저는 뭐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래도 이 문 대통령의 말처럼 분명히 고용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018년을 저점으로 해서 2018년보다는 저점보다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숫자적으로. 네. 그런데 그게 내막을 좀 들어가 봤을 때 정말 그게 진정한 회복인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는 20만 명대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4년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었죠. 계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 결국 조선 철강, 뭐 자동차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 그 제조업 일자리가 산업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30,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숫자적으로 20만 명 늘었다 반길 수도 있겠지만 내막을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크게 만들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교수님께서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영역이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60세 예. 이상.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부 사업,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생겨날 그 정부 사업 일자리가 네. 거의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한 해의 목표치가 그렇군요. 네. 96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 영역들이 상당 부분 됩니다. 결국 지금 일자리 증가, 노인 일자리가 크게 지금 30만 명대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폭의 60% 정도가 대부분 조기에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만약에 이제 예산이 조기 집행된 것이 이제 더 이상 쓸 예산이 없어지는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 고용의 회복세가 정말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단순히 2, 3월 달에 반짝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반기 되면서 예산이 집행이 이미 다 끝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용의 어떤 회복 여건이 더 조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 다시 회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2, 3월간의 어떤 고용 통계만을 가지고 쉽게 고용이 회복됐다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앞서서 이제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기업을 살리는 노력이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정부 재정 투입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일자리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간과의 경쟁에서 결코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지금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러한 노력을 오히려 민간 부문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기업 친화적인, 고용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으로서 일자리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요인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규제로 생각해서 그런 규제를 좀 철폐하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그 사람을 고용할 때 있어서 가장 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돈 문제고 임금비 문제, 비용 문제고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용의 안정성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유연화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할 수 있게끔 이게 좀 정부에서는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시장 친화적으로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2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우리 사회적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 최근에 뭐 탄력적 근로제, 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도 네. 이제는 어떤 노동의 질, 또 뭐 고용 안정 이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일자리 확대, 어떤 고용의 정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실장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에 있지 않다. 네. 일자리 정책은 투자 정책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고용의 선행 변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4분기 연속으로 이 우리나라 민간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 하에서 단기간 안에 고용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 투입 외에는 그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신산업으로의 진출과 투자를 통해서 투자가 개선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인 일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선행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에 있지 않고 투자에 있다. 기억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